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머치 토커 세 분입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재 사랑가상연구소 연구실장,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요 얘기부터 해야죠. 오늘이 취임 일주일 지난주 수요일에 취임했으니까요. 딱 일주일째인데 객관적으로 초반 행보에 대해서 점수들은 몇 점씩이나 주실 건지 우리 김종대 의원부터 몇 점 주실 거예요? 예. 글쎄요, 뭐 저는 특정 후보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이해 충돌 발언이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만. 예. 뭐 선거는 끝났으니까요. 예. 그런데 아직은 온전한 이재명 정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말씀이세요? 뭐 대통령하고 총리 비서실장 정도지. 예. 뭐 무슨 정부가 섰습니까? 국무회의 여전히 전 정부고.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예, 지금은 평가하기 어렵다. 그래서 온전한 정부의 출범은 완전체를 갖췄을 때 되는 것인데 지금 이건 뭐 완전히 벼락같이 등장한 정부라 가지고 아직은 리셋이 안 된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겠죠. 알겠습니다. 박 실장은요? 저는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높은 점수를 예.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숫자나 학점을 원합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92점 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제일 비판적이었던 부분은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강성 지지층에 자꾸 호응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진영 논리 양쪽으로. 근데 이제 그걸 대선 많이 지적하셨죠. 예, 대선 캠페인 그러니까 일국주의와 그런 부분들 좀 비판을 했었거든요. 뭐 그런데 이런 뭐 사법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비판했었는데 뭐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실용적인 사람이긴 해도 일단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실용주의도 강조했고 또 중도 통합 뭐 좌파우파 없다 이런 걸 강조했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나온 메시지나 인선이나 이런 걸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호 정무수석 임명한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지금 뭐 국무회의도 사실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까지 그다음에 약간 우려됐던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사법개혁 쪽에서 강공책들 이러면 정치적 반발이 또 세게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약간씩 후퇴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비판했던 부분들이 많이 달라진 모습이어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 야당 대표 때와는 좀 다르게 좀 이렇게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였다. 예를 들어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 내에서 제일 내부의 레드팀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을 정무수석으로 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 야당과의 소통을 많이 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봐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다 그렇게만 되겠어요. 일이 뭐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하나의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점일 수 있는 태도 논란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은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찬호 위원은 몇 점 주실 저도 거예요? 김종대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요. 이 정권 그러니까 아직은 평가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보통 다른 정권은 다 인수위가 있잖아요. 지금 이 정권도 상식적으로 인수기관이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당장 국무위원 구성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한 다음 날 취임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임 대통령이 탄핵으로 해서 권리 선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기관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인수기관이기 때문에 인수기관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건 애초에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아니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장관들하고 일하지?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지금까지 본 거로 두 분께 다시 질문이 들어갑니다. 김 의원님부터 지금까지 그래 한 거로 봐서 평가는 안 되는데 앞으로 보니까 그래도 잘 할 것 같냅니까? 아니면 좀 쎄한데 이겁니까? 아니 그런데 대통령도 깝깝하긴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사람이나 전혀 없는 상태인데 대략 한 가지 예만 들어봅시다. 원래 집권하던 6월 4일이 전 세계 관세 협상안 각 국가 제출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7월 8일은 90일 관세 유예 마감되는 날이거든요. 당장 발등에 떨어졌는데 지금 한덕수 최상목 체제에서 무슨 협상을 했는지 내용 파악이 다 안 되잖아요. 그러는 상태에서 당장 지금 다음 주에 G7 회의를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거의 과도적 비상사태 비슷한 어떤 시스템이지
이 내용을 가지고 7월 8일까지 협상을 만료해야 되는 일이 이거 하나뿐입니까? 예. 거기에다 100일 추경 계획에다가 민생 계획에다가 그래서 저는 잘할 걸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일단 동티나지 않게 원만하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회복하는 게 우선이지 예. 여기서 자꾸 요구사항을 내고 평가하겠다고 달라드는 건 조금 지금 시점엔 맞지가 않아요. 이건 개강하기도 전에 성적평가하겠다는 얘기죠. 참 맞는 말씀이야. 네. 알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평가 안 하고 네. 다른 거 할게요. 평가를 못 하는 거죠. 예. 못 해요. 예. 다른 거 6개월 취임 6개월 때 물어봐야지. 그때는 해야죠. 예, 그때 꼭 물어보겠습니다. 그때는 그때 내 점수 그대로 물어볼 근데 거예요. 6개월 동안 계속 출연시켜 주신다는 얘기가 되는데 감사합니다. 오. 아니 숟가락 제가 없는 기술이 있어요. 물어본다 그러지 누구한테 물어본다는 얘기 안 했어요. 뭐 그러세요. 뭐 좀 전에 문맥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이사를 갈 것인지 말 네, 것인지 네. 용산 대통령실에 있을 것인지 청와대 들어갈 것인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하게 했어요. 네. 청와대 개보에서 다시 들어간다. 예. 여기는 임시다. 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강 의원 보시기에도 청와대로 다시 가는 게 맞습니까? 돈이 그냥- 들더라도 그냥 아니면 여기 그냥 저는 솔직히 좀 분위기 있습니다. 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면 반대된다고 봅니다. 그 네? 문재인 무슨 대통령이요. 네. 아시다시피 그 청와대 이전하겠다고 예. 여러 차례 공약을 했어요. 광화문 시대? 광화문 시대 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우선 아마 뜻은 이렇겠죠. 윤석열 지우기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히 계엄을 모의하고 예. 명령을 한 그런 공간에 있을 수 없다. 아마 이게 클 겁니다. 예. 아마 정치적으로는 그 이해가 돼요. 근데 우선 바로 직전 민주당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 권위적인 대통령이다. 이 예. 얘기를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잘 모르시는데 2012년에 대선 나왔잖아요. 예. 그때도 했어요. 예. 그때도 구중궁궐이어서 나는 광화문 청사 가겠다 그랬고요. 예. 2017년에는 주요 공약 중에 10대 공약 중에 두 번째로 넣고 취임사에서 그랬어요.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그 광화문으로 나가서 소주잔 기울이고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임 대통령이 두 번이나 그 공약을 세게 한 부분을 이제 본인이 다시 어떻게 보면 뒤집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과연 정치적인 거 이외에 그리고 더군다나 사실 지금 국민들이 많이 그동안 일종의 지금 고궁처럼 예. 많이 지금 들어가서 뭐 즐기고 문화공간으로 상유했잖아요. 예. 이런 게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용산 그러면 아마 거기를 공개하는지 거기도 공개 못할 거예요. 거기 군사 뭐 볼 게 시설이니까.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이나 또 우리 서울을 찾는 우리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좋았던 그 청와대 하나가 자체도 일종의 궁궐이잖아요. 그게 예. 5대 고궁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예. 고궁이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미 국민들한테 개방이 돼가지고 예. 지금 이제 우리 국내 포탈에 예. 다 거기다 나와요. 근데 이게 거기 청와대라고 위치가 나와요. 근데 이제 다시 들어가면 아마 그게 다시 산 녹지로 바뀔 겁니다. 바뀌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 요것만 구글 지도에 죄송합니다. 포털 지도에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산 이래갖고 정체불명의 이제 지역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 다 청와대였다가 청와대 고궁처럼 다 나왔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다. 그냥 용산에 있어라는 말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우고 싶은 의혹은 알겠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는 뭘로 지우면 되냐? 정책 잘해서 지우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박 실장은 어때요? 저는 뭐 이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나름 좀 중요직에 있었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불법적 비상계엄을 했느냐. 그분의 해석이 딱 저게 있더라고요. 뭐요? 매일 만나는 게 군이다. 국방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국방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이 너무 친숙한 거예요. 예. 근데 사실 대통령실이 우리가 지금 전쟁 중도 아니고 막말로 국방부 벙커랑 같이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용산으로 이전할 때 소통하겠다. 물론 뭐 다른 무슨 뭐 청와대가 터가 안 좋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건 뭐 확인된 게 아니니까 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본인이 아마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잘 소통을 못했는데 그게 청와대 구중궁궐에 박혀서 그렇다고 그 명분을 내세웠는데 저는 그 명분은 동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용산 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소통을 했느냐? 아니요. 더 안 됐어요. 그리고 만난 사람들이 맨날 군복 경찰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윤희 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저는 국방부 사실상 청사 안에 대통령실 있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는 게 맞다. 네. 뭐 부장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구중궁궐이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위치는 전하면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 그분은 잘못 생각하신 거네요. 그럼 두 번이나 그렇게 이전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건 예, 잘못 그렇죠. 생각한 거죠. 예. 문재인 자, 대통령이 맞습니다. 김종대 의원
제 기억에 예전에 출연하셨을 때 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거 용산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되게 비판하셨어요. 야 국방부 많이 청사를 싸웠죠. 비우고 거기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예. 되게 크게 많이 비판하셨거든요. 보안 문제도 있고 군은 어떻게라는 말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거기 있어야 돼요? 이왕 간 거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다시 옮겨야 돼요? 우리 박성태 실장님 얘기를 이어서 붙이면 사단장 한 명이 있는데 예. 맨날 와가지고 대대장실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병사들하고 족구하고 게임하고 이러면은 아 우리 사단장이 참 소통을 잘하고 병사들하고 참 잘 지내시는구나 자상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대대장 입장에선 뭐 이런 역 같은 경우가 다 있네. 사실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약간 약간 소고기 소고로 때문에. 조금. 예,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코리안 예. 캔디. 예. 코리안 그래서 이런 사탕 같은 경우가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런 어떤 형국으로 옮겨온 거거든요. 이게 예. 너 나가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국방부 이사도 다 끝났는데 대통령은 벌써 들어온 거야. 예. 이래가지고 이사 기간이 열흘이 넘게 겹쳐요. 예. 난 그런 어떤 그 행태와 태도, 이 정당성보다도 방식의 문제 의식이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옮기고 나면 그럼 준비라도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발생했던 문제가 다름 아니라 안보 문제였습니다. 야 용산 있을 때도 아니 드론에 뚫렸죠. 오물풍선에 뚫렸죠. 오물풍선도 저기 외국 정상 국빈 행사하는데 거기 떨어지죠. 맞아. 그거 진짜 말도 안 한 돼. 번도 아니죠. 도감청에 뚫리죠. 이러면서 이제 그 어떤 주변에 방어 태세라든가 비행 금지 구역 같은 데도 지금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다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고 또 이태원 참사 터졌을 때 위기관리센터도 그렇고. 나머지 얘기는 이제 광고 듣고 들을게요. 아 그렇습니다. 예, 광고 중요합니다.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광고가. 김태현의 덕신쇼 3부 뉴스 투머치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과 사연구 연구실장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까 그 중요한 얘기 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듣다가 제가 광고 시간을 놓칠 뻔했어요. 예, 광고가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의 대통령실은요. 예. 일단은 이전 자체가 어떤 하나의 설계도 없이 집을 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급하게 갔죠. 위태위태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경호시설이나 부대시설 이전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예? 3년 전에 추진했는데.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엉거주춤하게 청와대하고 시설을 공유하고 굉장히 불안전하게 됐기 때문에 외국 손님 시급히 보면 청와대 영빈관 가고 막 가야 되고. 그래서 시급히 정상화하되 예. 청와대를 좀 리모델링해서 이제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거리를 좁히고 예. 그러면서도 좀 국정 수행의 효율과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취지로 고쳐서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있잖아요. 아까 이제 강찬호 의원이 얘기했던 청와대 이제 저 지도도 다 떠 있고 가본 사람도 많고 이제 아니 그런데 그런 그거는 거는 보안이나 대통령 경호 안보 이런 거는 문제 없어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평일 하루 관람객이 4천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눈대중으로도 대충 위치는 다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가 돼 있어요. 안에 내부도 막 예, 그런데 내부가 지금 공개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숙소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아 그러면은 집무실은 몰라도 비서동은 몰라도 그 대통령 관저 예. 그거는 예, 적절하다. 거기는 조금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 뭐랄까 동선을 재설계해서 예. 조금 더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안가도 좀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능 조정은 한번 해야 된다. 대통령 관저 자체는 예, 그다음에 건물이 안전등급 저기 부실 재건축 건물을 해야 돼요. 그 여민관은 그 얘기 있었죠. 야, 그거 안전등급 다 나 뭐 이렇게는 D 등급이라고. D등급. 예. 그거 위험한 건물이에요. 뭐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냥 손 보는 김에 싹 손 봐야 되겠네요. 다음 대통령 다다음 대통령 계속 써야 되니까. 뭐 나중에는 세종으로 간다고 해도 사실은 세종으로 정부 부처나 국회가 다 이전하기 전에 대통령만 가 있는 것도 사실 말이 안 그래,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장기적인 계획인 거고 그러면 청와대로 이전 안 한다. 예. 그렇다고 이제 합참이랑 같이 이렇게 있던 군인들 틈에서 용산에 계속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럼 따로 갈 데가 없어요. 대통령실과 뭐 참모동 비서동 해서 있을 만한 공간을 종로가에 약국 몇 개 빼고 들어갈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예. 국회에 사랑제가 있지만 작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자 그런데 이거 청와대 다 들어가면 청와대 네. 들어가면 다시 들어가면 대통령실 원래 건물 뭐예요? 국방부가 다 있으나 이거요?
그건 원래 그 방어 시설이 다 돼 있는 국가 안보 시설이고 예. 그 국방부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 국가 안보 자산이냐면은 예. 건물 공사비보다 EMP 방어비가 더 들었습니다. 이건 유사시에 국방부 청사관 예, 전자파 펄스가 공중에서 발사가 되면은 내부 시스템을 다 태워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방어 시설을 하는데 수천억을 썼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데를 갑니까? 그러면은 설령 국방부가 어디 뭐 남태령 같은 데로 옮겨도 합참이 옮겨도 이게 이사 비용보다 시스템 구축하고 방어 시설이 한 공사비의 8배.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다 국방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굳이 무리하게 옮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국방부에 다시 써야 되겠군요. 원상 회복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강 의원이 보시기에 그러면 앞서 우리 대통령 관저 문제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은 제가 청와대 저는 구경 안 가봤는데 네. 제가 가봐도 제일 보고 싶은 데는 관저거든요. 그렇죠. 네.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거기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네. 이제 김정숙 여사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설치됐다고 여겨지는 예. 옷장들이죠. 옷장. 아, 옷장이 그래요? 무슨 목욕탕 외에 있잖아요. 목욕탕 가면 옷장들 쫙 예.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옷장이 그냥 엄청나게 쫙 있어요. 도대체 예. 저 많은 옷장에 무슨 옷을 저렇게 많이 넣어야 되는지 저런 걸 예. 설치했나. 그게 아주 국민들이 눈에 확 그래요? 띕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대통령실 그럼 청와대 쓰더라도 예. 관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 김종대 의원도 거기는 보안이 너무 많이 뚫렸다고 얘기하던데. 좀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럼 옮겨야 되나? 국민들이 안 가? 그거 다 지나가면서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내부를 다 봐요. 예. 그 분장실 같은 것도 있는 그런 거 다 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쨌든 대통령의 그 보안 안위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저도 그 관절 위치를 바꾼다든지 예, 아니면 뭐 한다면은 더 방어를 강화한다든지 리모델을 싹 예, 하든지. 리모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 가로 가야 되나? 그리고 제일 문제는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원래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랑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집무실 있는 본관하고 예. 비서동이 500m나 떨어져 있어요. 여름에 걸어가면 땀이 날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대통령과 비서진이 떨어져 있는 이런 구조 이거 바꿔야 됩니다. 무조건 대통령 바로 옆방에 비서들이 있고 장관도 편하게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본관에 청와대 예, 본관에 그 구중궁궐이라고 나온 이유는 그거예요. 예. 대통령이 완전 옛날 왕처럼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 그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저는 관저인데 네. 다른 관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관저, 한남동 관저. 박 실장. 예. 개수영장 있잖아요, 이거. 저도 여러모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모르겠어요. 사실은. 야당에서는 죄송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개수영장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추측을 거고. 하죠. 근거가 없는 거. 제가 잠시만요. 말씀하세요. 용산 대통령실 구 윤석열 정부 측 관계자는 그게 아니라 저 수변 공간처럼 이제 그냥 네. 관상용으로 만든 거지 개수영장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아마 뭐 어디 업체가 문제는 모르겠지만 주도는 21g에서 했겠죠. 그 추측이에요 일단. 네. 추측이죠. 21g에서 했겠지만 그 업체가 제대로 못했다라는 얘기가 파다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초반에 들은 게 네. 보일러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올겨울은 왜 이렇게 추운 거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이제 그 21g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하는 업체가 아니어서 예. 그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지를 명확히 알기가 사실 더 어렵게 됐다. 근데 뭐 개가 지나가다가 빠지면 개수영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있으면은 그냥 수경시로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 네.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된 거예요? 아니 일단 수돗물 논란에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4월 4일부터 10일까지 228톤을 썼다. 그러니까 228 탄핵되고 톤을 나서 썼다. 그것도 그렇고 200 계엄 전에 최고치를 또 찍었고 예. 그래가지고 보통 그 수돗물 사용이 평년에 비해 8배 정도 쓰는 급증하는 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 있는 거 아닐까? 이래서 이제 추측이 시작된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시설도 어떤 작지만은 예. 수영장 같이 밑에 방수 타일로 다 처리가 돼 있으니까 자꾸 이런 데 눈길이 가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전혀 근거가 없고요. 취재하셨어요? 저도 뭐 저 청와대 그 용산에 있던 분들 여러 번에서 들었는데 예. 첫째 우선 개수영장이라고 한다면 그럼 개수영장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최소한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단지 사진 나온 거 하나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무리하고 억측이고 그냥 무조건 이제 그 뭐 이제 전직 대통령 이제 저 뭐냐 그 하여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소재 공격할 거 많아요.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정책이나 계엄 갖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그 들어보니까 그 관저가 그렇게 가면은 가끔 외국 정상도 빈살만 같은 사람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왔는데 관저 보면
좀 관상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원이라든가. 연못을 만들지. 그래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그 모르겠습니다. 그 대통령이나 그 여사분 취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점에서 만든 거죠. 그런 점에서 만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외빈들을 위해서라도 거기 들어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썩 뭐 조경이 좋고 그렇지 않답니다. 예, 굉장히 좀 빈약하대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경이나 시설에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한 거랍니다. 모르겠습니다. 만약 개수영장이라는 근거가 있으면 민주당이 더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개수영장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뭐 거기서 뭐 개털이 나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판하려면은 딴 거 얼마든지 많은데 굳이 그렇게 저도 이제 그 근거 없는 부분에 거. 동의해요. 사실 김건희 특검이 이제 네. 7월부터 시행이 되면 네. 놀랄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는데 그렇지. 네. 사실은 물을 좀 많이 써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조사를 했는데 물을 많이 쓴 거에 대해서 아주 불법적인 일이 발견이 됐다. 네. 그러면 그건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 뭐 물을 많이 드셨을 수도 있고 뭐 아주 샤워를 자주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굳이 그게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약간 가십성인데 사실 뭐 얘기하기는 재밌죠. 근데 그걸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김건희 특검 들어가면 개수영장이든 무슨 도롱뇽이 수영하든 그거는 그거보다 훨씬 아마 큰 뉴스 게 전면에서 다 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엄청 나올 그러면은 겁니다. 스크린 골프장 얘기도 안 할게요. 제가 이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스크린 골프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은 그러면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건데 관저 대통령 침소 근처에 70제곱미터짜리 미등기된 건물이 있다. 네. 작년부터 제기됐던 의혹인데 혹시 이게 스크린 골프 시설 용도가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 이거 추정이라고 기사에도 나오고요. 예. 제가 이거 한 가지 추정한 게 있는데 이건 확실합니다. 주세요. 청와대 말이죠. 청와대? 그러니까 한남동? 과거 아니죠. 이거 저 뭐냐 그 옛날 광화문 청와대? 있는 청와대. 자 거기에 지하에 말입니다. 거기 관저 지하에 말로 골프 시설이 있어요. 보셨어요, 의원님? 궁금하실 때? 골프 있습니다. 자 관저까지는 가봤는데 지하까지는 안 가봤죠. 관저 지하층에 있어요. 그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요. 그 지하층에 가면 창고 개념으로 건물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평수까지 물어보는데 10평 이상의 규모로 인조 잔디 깔려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퍼팅 시설까지 있는데 퍼팅은 아시다시피 기계가 나와요. 공 계속 대주는 기계.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망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스크린 망 그 스윙 해갖고 공 치는 망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 뭐죠? 스크린 남아 시설 전자 시설까지 있다고 합니다. 언제 이게 얘기해요, 언제 이게? 만들어졌느냐 확인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그거는 직접 제가 그때 일했던 분들한테 확인했어요. 자 누가 그럼 왜 만들었느냐? 여사님 권양숙 여사님이겠죠. 여사님이 골프를 좋아하신다고 확인한 거예요? 이거?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그 시설 있어요. 몰라 지금 뭐 그걸 없앴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직접 근무한 분한테 확인했습니다. 그분도 이거를 이게 뭐 이명박 대통령 만든 거 아니냐.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 골프 좋아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 전부터 근무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골프 좋아한 건 사실입니다. 수해났을 때 골프 쳤다가 욕 엄청 먹었죠. 알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뭐 근데 그 요거 부분에 잠깐, 대해서 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네. 말씀하세요. 제가 확인한 게 있는데 확인. 2개인가 3개인가가 있대요. 스크린 어디? 골프장이 용산에 관저 옆에도 있고 한남동에? 실제 맞대요. 한남동에 스크린 골프장이 골프장이 있다. 있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스크린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우리가 보면 네. 두꺼운 천으로 하는 게 있죠. 네. 근데 원래 스크린을 설치하려다가 논란이 일고 아마 천하람 의원이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설치는 못 들어가고 네. 천만 일단 해놨다. 근데 저도 사실은 뭐 대통령이 연습할 수도 있고 네. 그게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감추려다 보니 자꾸 말이 꼬이게 됐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관저에도 놨다가 이제 대통령실에도 관련 시설이 원래 이제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좀 있던 걸 변형해서 그렇게 예.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특검 얘기를 해보죠. 야당에서는 특검에 독소 조항이 많다고 해요, 의원님. 네. 그러니까 왜 특검 추천권을 원래 대부분 특검은 야당이 이제 주도하는 건데 이건 왜 여당이 그냥 검찰 수사 쓰면 되지 왜 검찰이 특검 만들어가지고 여당이 특검 만들어가지고 추천권을 여당에 다 가지려고 하냐 이게 이제 야당의 비판이거든요. 대표적인 독소 조항 얘기도 하고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주장.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방송 토론 나가면 국민의힘 그 패널들한테 지금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받아라. 예. 정권 바뀌어가지고 센트검 온다. 지금 오히려 받아가지고 털어라. 지금 털고 나가지. 예컨대 김건희 여사 특검 정도는 받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더 센 게 와가지고 이젠 피해가기 어려운데 정권 바뀌고 하면 더 아플 거다. 네, 그런 얘기도 여러 번 했었죠. 근데 지금 이 특검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하고 협상의 필요가 없는 특검이에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의힘하고 이걸 200석 넘게 좀 같이 가려고 예. 여러 가지 그 저기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요. 많이 저기 저 독소 조항을 뺐었거든요. 예. 그때 합의가 됐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 친한계도 거의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작년 12월 상황입니다. 예. 비상겸 전 사업. 직전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원래 작년 12월 4일 날 표결하기로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가 어쩌면 통과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와서 맞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표결 일자를 일주일 연기해 11일로 늦췄거든요. 예. 친한계한테 시간을 준 거거든요. 예. 이렇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 얘기가 나오고 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만시지탄이 되고 더 가혹하게 된 거 이런 부분은 다분히 이건 뭐 정치보복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온 서사입니다. 서사. 그래서 저도 뭐 이건 짧고 굵게 가는 게 맞다. 오래 끌지는 않대. 그러나 확실하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할 때 그 당시에 기자회견에서 특검 논란이 있었을 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미진하면 내가 특검을 한다.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 근데 계속 지켜만 보고 아무것도 안 했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른바 그 뭐죠 전화번호 그것도 거기에 대한 것도 절대 뭐 얘기하지도 않았고. 근데 최상병 특검을 했더라면 내란 특검은 없었을 것이다. 네. 왜요? 내란이 안 일어났을 거니까요. 그거 하면 왜 내란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민들의 이런 요구사항을 계속 좀 받았다면 본인이 계엄할 정도까지 몰리지 않았겠죠. 그런 의미시구나. 네, 예. 본인이 그런 생각도 예. 안 했을 거고 예. 그냥 계속 귀를 막고 있으니까 결국은 소통이 안 되고 본인이 계엄으로 다 했던. 알겠습니다. 네, 아니 특검은 고사하고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응하고 자료라도 공개하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취했더라면 이 정도 특검까지는 안 왔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 실장으로 저를 승진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니, 저는 뭐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반응은 네. 정치보복이다. 네. 적폐청산 시즌 2다. 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근데 항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네. 이 적폐청산이냐 아니냐 네. 정치보복에 이게 진짜 가르마 타기가 어려운 건데. 아니, 이거는요 그냥 팩트로 하면 돼요. 저는 이 민주당 분들도 참 그러는 게 과거에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 김정숙 여사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기소됐잖아요. 기소됐죠. 자 기소됐고요. 그거 보면은 저는 취재 기자로서 취재했는데 어느 정권이나 다 그렇게 권력 주변에서 이상한 일을 벌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팩트고 의혹이에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 그럼 리스트항공이라든가 그리고 거기는 심지어 그 이상직 의원 민주당 의원들도 차마 이건 안 되겠다 했어서 본인들이 이제 체포 동의안 가결해 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팩트와 의혹을 갖고 따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정치 보복한다. 아니 이거는 당연히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온 국민의 회자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게 사실이면은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그건 뭐 정치보복 문제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제 잘 해야 되겠죠.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간에 저는 이런 얘기예요. 그 정권마다 다 부패와 비리 의혹들이 있는데 이걸 갖고 팩트와 의혹을 갖고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팩트와 의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한다는 주장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럼 자신들 대통령 부부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과거에 무조건 그것도 경찰이나 검찰에 어느 정도 팩트와 의혹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정치 보복이다 했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기소가 된 거고 저는 그러니까 여사 문제는 다 여사? 지금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 지금 저 경찰에서 관봉권으로 한국은행 관봉권으로 지금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를 산 거 경찰에 다 지금 저 자료 확보했어요. 충분히 자료 확보했다고 지금 관계자가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김혜경 여사 지금 벌써 그 선거법으로 2심까지 국회의원으로 치면 굉장히 중형 받았죠. 150만 원입니다. 금배지 날라가는 150만 원 형 받았어요. 자 3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것도 이것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자 이런 것도 다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영부인들에 대해서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는 정권과 관계없이 팩트와 의혹이 있으면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역대 지금 영부인들 3명 다 지금 줄줄이 걸려 있어요. 다 팩트와 의혹으로 하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제일 민감해하는 건 아무래도 내란 특검이겠죠.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은 뭐 그냥 그렇다 치고 그것도 김건희 특검도 국민의힘에서 신경을 많이 써요. 명태균?
공천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요 부분은 크다. 예를 들어 내란 특검은 사실은 그 당시에 회의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냐, 표결을 하려는 국회 예. 본회의를 방해했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사실은 비상경 해제 예, 결의를 그렇죠. 반대했냐? 비상계엄 예. 해제 결의안을 방해한 의혹에 대한 부분이어서 몇 명만 해당될 수 있는데 공천 개입은 제대로 가면 다수의 의원들이 해당될 수가 있죠. 오 그래요. 예, 그 부분도 차원이 다르고 이번에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서 특검은 과거의 특검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 한번 보면은 이거는 그 지금 특검의 내용대로라면은 반란죄 적용도 가능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12 사태 할 때는 12.12 반란 사태라 그러지 12.12 내란 사태라고 안 그래요. 12.12 반란이라 그럽니다. 그 반란의 의미는 군 지휘 계통이 무력화됐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이번 특검 내용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12.3 사태를 보게 되면은 합참의장이 난데없이 뿡 나타난 계엄사령관한테 작전 통제권 이양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듣도 보도 못한 계엄사령관이 출연해가지고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에 그 실병을 기동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법률가들 사이에서 논쟁은 합참의장이라는 군령 계통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무력화하고 실병을 기동한 거니까 반란죄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반란죄는요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구형법상?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지난 내란 사태 때 너무 계엄 그 자체에만 매몰되다가 우리가 한때 우리나라 군 지휘 계통이 무력화되고 마비된 일정 정도 시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뛴 거예요. 거기에다가 외환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특검의 문제를 보면은 무언가 사건을 그동안 정치 공방이 있던 그 경계선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거죠. 그런 만큼 굉장히 엄중한 어떤 느낌이 들고 예. 이 부분도 역시 저는 좀 제대로 진실규명이 돼야 된다고. 반란죄라는 게 형법상에 있나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군형법. 군형법에 있는데 그게 지금 대통령에 윤 대통령한테 적용될지 그건 좀 의문이고 둘째 현재 지금 내란 혐의로 이미 저 검찰이 기소한 상황인데 그럼 특검이 반란이라는 좀 더 그러면 큰 카테고리로 예. 기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한다는 보장은 없고 그렇지만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자, 요거 마지막으로 박 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무죄를 100% 확신한다고 그랬다고 전원이 언론에 알려졌거든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인식은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건 제가 12월 3일부터 무수 얘기했지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거기에 논리적으로 어떤 구조가 있어서라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냥 사실은 여러분 편협한 세계를 보고 있는 거고 부정선거 그다음에 뭐 친중 친북 세력들에 의한 지금 다 음모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게 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전 무조건 방어 기제라고 봐요. 방어 기제다. 네, 그래서 사실 유죄 판결을 받아도 툭 이제 감옥에 계속 있어도 교도소에 있더라도 나는 탄압이다? 독립 전쟁을 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그 탄압을 받고 있는 거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 뉴스투마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재 사랑과 사용연구소 연구실장,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